괜히 이상한 애기 소리 내고 그래? 어? 그럼 뭐 소리 어떻게 냈어? 너가 뭐 애기 소리 냈잖아. 어? 애긴 줄. 자, 이 클림트를 봅시다. 클림트. 자, 구스타프 클림트를 보면 애기 소리 내는 거 같은데 지금도? 어? 너 애기 되고 싶은 거야? 윤애기. 자, 구스타프 클림트를 볼게요. 짠. 자, 볼게. 근데 그림들 무슨 카페 이런 데 가면은 클림트 그림들이 너무 유명해서 많이 나와 있어서 보면 알 거예요. 자, 구스타프 클림트 아마 그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이름 정도는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같은 사람이지. 그림을 잘 몰라. 잘 못 그리고. 그런데도 클림트 정도는 알죠. 너무 유명한 화가이고 클림트 작품을 실제로 보진 못했어도 세계 곳곳에 정말 많은 기업에서 그의 작품으로 디자인을 해. 되게 요즘 그 핸드폰 케이스 뒷면 그거 있잖아. 클림트 그림이 긴 키스라는 그림이 있거든. 그거를 많이들 쓰더라고. 판매도 하고. 근데 클림트의 그림은 되게 유명한데 이런 것들도 이제 예상 문제로 나올 수가 있지. 유명세에 비하면 의외로 그의 삶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예상 선택지 유치한 거 뭐가 있을까? 아, 클림트의 작품만큼 그의 삶도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럼 틀린 거지. 인생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에 그 인생에 대해서 소개하겠다는 거지. 자, 이거 하면 진짜 유명해. 그의 대표작 키스나 황금색의 몇몇 작품만 기억하지 그는 어떤 예술가인지 그리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몰라. 그는 또 죽기 전에 자기 자서전을 쓰거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남기지도 않아서 신비주의 아니냐. 한편에서는 신비의 화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클림트는 죽기 전에 생전에 나에 관해 알고자 하는 사람은 내 작품을 보고 찾아내면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그럼 내 그림을 통해서 나를 봐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클림트는 자신의 그림을 자신을 알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 통로? 아니면 경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클림트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아낸 거고 다른 사람들이 클림트에 대해서 궁금하면 클림트는 알고 싶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그럼 내 그림을 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그럼 이제 클림트의 인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클림트가 남긴 아름다운 금빛 작품들 때문에 진짜 클림트 하면 황금빛의 예술이라고 하는 거야. 너무 다 그냥 황금빛인 거야. 그래서 황금빛의 화가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실 클림트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수식어가 있는데 비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예요. 황금빛의 화가라고도 있는데 클림트를 황금색을 많이 써서 황금빛의 화가라고도 하는데 비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라고 한다는 거야. 당시 우리 지난번에 누구 했었지? 알폰스 무어 했었지. 알폰스 무어도 어떻게 했었니? 자기 이따 체코에 있다가 29살 때 예술인들이 다 모두 모여있는 프랑스 파리로 건너갔단 말이야. 자, 그때처럼 무아처럼 많은 예술가들이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반면 클림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빈이 어디 있어? 오스트리아잖아.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자, 클림트는 1862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고요. 장식 미술가이자 금세공사였던 아버지의 아버지 실패로 가족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클림트는 크리스마스에도 집에 빵 한 조각이 없을 정도로 매우 가난하고 처절했던 어린 시절을 살았답니다. 넘겨서 이제부터 볼게요.
이제 그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그 화가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일단 작은 타이틀이 그 누구와도 닮지 않았던 예술적 감각, 즉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독보적이었던 클림트의 예술 감각이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저 화가랑 한 문단? 어디가 빠져있지? 여기가? 아, 전에 거 없었어? 아, 그래? 여기에? 여기에? 뭐지? 볼까 그럼? 옆에? 이거? 전에?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볼게. 어린이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클림트의 첫 번째 목표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오로지 성공밖에 없었던 거야. 너무 지독한 가난을 클림트가 겪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그래서 미술 학교를 선택할 때도 순수 미술을 고르지 않았어. 순수 미술은 정말 예술을 위한 예술인데 이제 상업 예술이란 거죠. 자, 참고로 당시 빈에서는 재건축 붐이 일고 있었고 특히 빈의 순환도로인 링슈트라세에는 많은 건물들이 지어졌는데 링슈트라세는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의 명예 그리고 그 영광을 되살리려고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조성한 거리랍니다. 자, 여기 있던 건물들을 허물고 새로운 건축물들이 들어설 거니까 당연히 벽화를 그릴 필요가 있었던 거겠죠, 그렇지? 자, 그 벽화 여기서부터 이제 봅니다. 이제부터 이건 거잖아, 그렇지? 그 누구와도 닮지 않았던 예술적 감각이라는 거지. 독보적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알폰스 무하랑 좀 비슷하지 않아? 알폰스 무하도 순수 미술을 하지 않고 뭐 했어? 상업 예술을 했죠. 뭐 오페라 뭐 포스터를 그린다라든가. 그러니까 그 구스타프 클림트의 초기 모습, 그다음에 알폰스 무하의 초기 모습은 뭐였어? 상업 예술을 추구했었고. 다른 점이 있다면 알폰스 무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본격적으로 미술을 시작했으나 구스타프 클림트는 파리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살았다. 요거 알폰스 무하를 A 밑줄 긋고 그 다음에 구스타프 클림트를 B 밑줄 긋고 뭐 공통점 차이점 이거 문제 내면은 내용만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클림트는 예술가인 동생 에른스트와 친구 예술가인 프란치 마치와 함께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것을 설립해서 벽화 의뢰를 받는 거야.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지. 당시 빈에서는 아카데미풍의 그림이 되게 유행했고 황제에게 잘 보이려면 아카데미풍의 그림을 그려야 했어요. 아카데미풍의 그림이란 건 뭐냐면 아주 사실적이면서도 사진처럼 아주 사실적이면서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거다. 이게 아카데미풍의 그림의 성격이지. 그래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 진짜 잘 그렸다. 이걸 다 모두 아카데미 그림, 아카데미풍의 그림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클림트 역시 자신만의 예술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닌 성공을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거야.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성공은 예술가적 성공이 아니지. 예술적 성공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돈. 또는 경제력. 이거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하지만 클림트가 설립한 이 아티스트 컴퍼니에는 작품 의뢰가 많이 안 왔어. 당시 빈에는 한스 마카르트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거의 이 한스 마카르트가 우상이 되었거든요. 우상으로 추앙받고 있었어. 그래서 클림트도 역시 사람들의 우상인 한스 마카르트를 존경했어요. 클림트의 맨 처음에 고전적인 화풍에서도
그의 영향이 느껴지죠. 여기서 그라는 건 당연히 누구겠어? 한스 마크르트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가 웅장하고 화려한 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보니 대부분의 벽화 의뢰가 한스에게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러던 중에 이게 마크르트인데, 마트르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드디어 아티스트 컴퍼니에도 벽화 제안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또 예상 문제. 자, 여기서 클림트는 누구를 존경했지? 한스를 되게 존경했죠, 그렇지? 그래서 클림트의 초기 그림도 한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이 벽화 의뢰는 한스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클림트는 많이 없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력으로 한스를 눌러서 클림트가 벽화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럼 틀리지. 클림트가 의뢰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뭐 때문이야? 한스의 죽음 때문이지, 그렇지? 병으로 인한 죽음. 이들은 구역을 나눠서 그리는데 스타일이 비슷해서 누구의 그림인지 모두 알기는 어렵지만 이 작품은 클림트가 연습했던 스케치들이 발견되면서 확실하게 그의 작품으로 남게 되었죠. 이런 거지. 바로 부르크 극장의 천장화인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내용 다 알죠.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로미오가 지하 무덤으로 달려가서 수의, 죽은 사람이 입는 옷, 그래서 수의를 입은 이 줄리엣을 보고 음독자살을 하는 모습, 어두운 배경 속에서 하얀 수의를 입은 줄리엣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빛나는 듯합니다. 또 작품 오른쪽에는 절정으로 치닫는 연극에 완전히 몰입한 관객들이 보입니다. 관객, 그치? 극장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지면서 한눈에 보기에도, 자, 이거는 선생님이 블랭크 칠 겁니다. 환상적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극사실적인 거야. 사실주의 묘사가 두드러진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이 작품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면 사실적인 묘사를 하기 위해서 클림트 자기 자신이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한다는 거야. 오른쪽 관객 중에 두꺼운 흰색 칼라를 두른 관객, 이거 보여? 오른쪽 관객 중에서 관객 두꺼운 흰색 칼라 맞지? 두른 관객 요거겠죠, 요거. 뭐 얘인가? 뭐야? 칼라가 많은데? 밑에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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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뭔데? 그래서 카메로도 출연했대요. 당시 화가들은 자화상을 되게 많이 그렸거든요. 그때 당시. 근데 클림트는 특이하게도 이 작품에서 그린 자신이 유일한 자화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정리할 내용이 또 하나 있죠. 클림트는 자화상을 거의 그리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자화상은 당시 화가들 사이에 유행한 것이긴 하나 클림트는 안 그렸고, 굳이 자화상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 작품 여기에서 자기 얼굴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클림트 뒤에 붙은 멋진 옷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남성은 클림트의 동생 에른스트, 얘네요. 에른스트.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은 동료인 프란치 마치예요. 어디 있을까? 검은 모자. 잘 안 보인다 여기서는. 누구지? 얘야? 모자 쓴 애가? 이건 더 안 보이네. 얘인 것 같은데 얘? 얘인 것 같은데, 그치? 얘네들이라고? 이게 책으로는 더 안 보인다. 검은 모자? 잘 안 보인다. 실제 그림으로 봐야 되겠다. 그치? 어찌됐든 여기에 자기의 지인들을 막 다 등장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림트 작품 분위기와는 아주 다른 고전적 화풍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로미오와 줄리엣이지. 그래서 클림트 그림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클림트 그림의 초기로서 클림트 화풍과는 거리가 있다. 초기니까. 황실에서는 이 천장화를 보고 매우 만족했고 클림트는 이 작품 때문에 덕분에 황제로부터 황금 공로 십자 훈장을 수여받습니다. 이때 당시가 클림트가 몇 살? 20대 초반. 20대 초반이었어요. 이거를 감안하면 매우 젊은 나이에 화가로서 인정을 받은 건 맞아. 클림트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벽화를 통해서 빈의 성공한 화가로 슬슬 이제 자리매김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던 클림트 특유의 예술은 아직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클림트 특유의 화풍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메모했던 거고. 자, 그다음에 당시 클림트는 성공하기 위해서 황제가 원하는, 다시 말해 빈의 유행에 따른 트렌드에 맞춘 그림을 그렸고 그 결과 완벽하게 성공한 화가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는 미술대학교 교수로 추천받을 만큼 미술계의 주류 화가, 메인스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주류 화가로 그 명성을 떨칩니다. 괜찮아? 오케이, 다음 거. 그래서 독보적이었다라는 내용을 쭉 쓴 거고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예술을 향한 과감한 도전이라고 해놨네. 새로운 예술을 향한 과감한 도전. 자, 볼게요.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던 이 구스타프 클림트는 쭉 잘 지내다가 뭘 겪냐면 슬럼프를 겪어요. 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이 계속 생기죠. 힘든 일이 연달아 닥치는 때가 있죠. 클림트에게도 1892년이 그런 시기였대요. 이때 클림트는 일단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먼저 이별하게 되지.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같은 해에 아까 제시했던 동생 에른스트도 죽어. 특히 에른스트는 클림트와 함께 아티스트 컴퍼니를 설립도 했죠. 작품 활동도 같이 한 형제이자 예술적 동반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죽음에 이은 동생의 죽음은 구스타프 클림트에게는 아주 크나큰 충격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다는 얘기야. 두 차례 가족의 죽음을 겪은 클림트는 그동안 빈 미술계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던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았을까요? 인생의 덧없음. 이걸 뭐라고 그래? 인생 무상. 같은 말로 남가일몽. 그다음에 호접지몽.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일장춘몽. 같은 거. 이렇게 다 같은 말이야. 인생의 덧없음. 오랜 방황 끝에 클림트는 세상의 요구보다 자신의 예술에 일단 충실하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자신만의 예술성이 폭발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바로 그게 클림트의 대표작이자 빈 대학 천장으로 그려진 철학, 법학, 의학입니다. 클림트가 빈 대학으로부터 천장화를 의뢰를 받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찾아왔던 거다라는 내용이야. 자, 보면 이거는 이제 의학인데, 자 볼게요. 대학 측은
클림트가 지금까지 선보였던 벽화들처럼 웅장하고 이상화된 마치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진리의 컨셉, 그러한 이미지를 벽화로 그려주길 바랐지만 클림트는 뭐라고 했냐면 클림트는 자기가 완성한 천장화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야. 클림트의 벽화는 이제 모호한 데다가 에로틱하기까지 해서 작품을 본 교수들은 뭐야, 뭐 이렇게 불길해, 음산해, 이런 거야. 그래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은 작품은 바로 이게 의학이라는 작품이지. 이게 의학이거든요. 의학. 자, 공중에 다양한 인간의 군상이 부유하고 있어요. 여기 부유는 둥둥 떠다니는 거야. 왼쪽에는 나체의 여인, 여기 왼쪽에는 나체의 여인이, 중앙에는 죽음을 의미하는 해골, 여기 해골, 이렇게 오른쪽에는 사람들이 잔뜩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 자,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이런 게 이미지로 표현돼 있어요. 앞쪽에 뱀을 들고 서 있는 여성, 건강의 여신인 희귀에이한데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하듯 등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게 의학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러면 어때요? 대학에 이런 천장화가 그려졌다니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교수들은 이 작품이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너무 혐오스럽고 이해할 수도 없다며 이 클림트의 벽화를 거세게 반대하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 클림트는 받았던 돈을 다시 뱉어내고 작품을 가져오죠. 그는 자신의 후원자에게 이 작품을 판매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검열은 이제 충분하다. 내 작업을 방해하는 시시하고 하찮은 것들에서 벗어나 드디어 자유를 찾아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는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작품을 그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의뢰하는 작품의 마지막은 뭐였던 거야? 의학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봤다라는 거고요. 근데 너무나도 이제 와서 보면 아쉬운 점이 뭐냐? 이 벽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전부 불태워서 지금은 없다라는 거야. 만약 이 작품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아마 클림트의 대표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하고 클림트를 상징하는 거다. 일단 그 의학이라는 그림으로 인해서 다시 의뢰를 받고 돈도 받았는데 그 돈을 토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유를 찾아가거든요. 다시는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작품을 그리지 않겠다라고도 다짐하고요. 여튼 클림트는 이 작품을 그렸던 당시의 자신처럼 실험 정신이 강한 젊은 작가들과 함께 빈 분리파를 결성합니다. 빈 분리파 결성. 자, 그러니까 얘는 아티스트 컴퍼니를 만들고 나서 아버지 동생 죽고 대학에 의뢰를 받고 이런 그런 저런 그림을 그리다가 의학 그림을 통해서 이제 다시 돈을 뱉어내고 이제 다시는 공공기관의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고 하며 그리고 자유를 찾아서 떠난 다음에 어떤 개성도 강하고 실험 정신이 강한 젊은 작가들이랑 드디어 아티스트 컴퍼니에서 빈 분리파를 결성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소개하는 아르누보의 거장 알폰스 무하도 역시 빈 분리파의 멤버죠. 전에 이랬죠? 자, 다음 페이지의 사진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클림트인데요. 클림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선생님 여기서 안 보이거든요. 누가 앉아 있니? 얘죠. 자, 그 다음에 클림트는 분리파 회원일 뿐만 아니라 초대 회장을 맡았습니다.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회장님 느낌이 물씬 풍기죠. 분리파는 명칭 그대로 기존의 비내에서 유행하던 예술적 관습에서 분리되겠다고 선언한 예술동맹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분리파는 기존의 예술 형식이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분리파인데 분리파는 자신들만의 성전도 만들었는데 이 성전은 지금도 빈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분리파 예술가들이 추구했던 모토인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그리고 예술에는 자유를 이 새겨져 있어요. 멋진 말이죠. 이 한 줄만 봐도 분리파가 무엇을 추구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분리파에는 그 유명한 에곤 실레, 알폰스 무아도 합류하고요. 이들은 단순히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술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종합 예술을 추구했다는 거야. 종합 예술을 추구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모임에는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화가뿐만이 아니라 조각가, 그리고 심지어 시인, 그리고 건물을 설계하고 만드는 건축가, 그리고 뮤지션들, 음악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이들은 새로운 종합예술을 슬슬 만들어갑니다. 자, 다음. 그래서 오른쪽 작품을 볼까요? 오른쪽 작품은 분리파 1회 전시회 포스터인데요. 위쪽을 보면 용사 테세우스가 반인 반수인 미노타우로스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테세우스는 빈 분리파예요. 테세우스는 테세우스고요. 얘는 미노타우로스죠. 쓰고요. 자, 그리고 이 테세우스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빈 분리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수적인 예술가 동맹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빈의 분리파가 오랜 관념을 부수고 예술적 승리를 얻었음을 선언하는 포스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자, 포스터 오른쪽에는 아테나 여신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요. 마치 테세우스를 수호해 주는 듯합니다. 여신이 테세우스를 수호하고 있죠. 이후 이들이 선보이는 작품들은 당시 평론가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죠. 대부분의 비난은 작품이 너무 노골적이다. 자, 작품이 너무 노골적이다. 그리고 너무 야하다, 에로틱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기존의 전통을 따르던 많은 예술가들과 평론가들의 비난은 갈수록 점점 심해졌고 분리파가 추구하는 예술과는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외면받죠. 그래도 클림트는 굴하지 않고 분리파의 수장으로서 자신만의 예술관을 마음껏 표현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드디어 그 유명한 황금빛 키스의 탄생이 있다. 황금빛 키스의 탄생. 자, 그러던 클림트는 이제 스트레스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영감을 얻으려고 1903년에 여행을 떠나는데요. 우연히 들른 이탈리아 작은 도시 라벤나에서 그야말로 뿅 하는 충격을 받죠. 당시 라벤나 성당에는 6세기에 쓰였던 비잔틴 제국의 모자이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럼 6세기면 700년대인데, 즉 1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그 모자이크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특히 산 비탈레 성당에서 비잔틴 모자이크를 보고 그 화려함 그리고 웅장함에 제대로 압도당하죠. 클림트는 황금이 가진 잠재력을 산 비탈레 성당의 모자이크를 통해서 어떻게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체험도 하고요. 테오도라 황후의 모자이크에 매료가 되기도 한다. 자, 오른쪽 작품 중앙에 있는 여성, 오른쪽 작품 중앙에 있는 요 여성, 이게 바로 누구냐면 테오도라 황후라는 거죠. 그림선을 보면 동로마 제국의 황제인 누구? 유스티니아우스 대제의 부인이죠. 거리의 무희 춤꾼이자 천민 출신이었던 테오도라는 아름다운 외모로도 유명했는데, 그녀의 미모와 총명함에 매료된 유스타니우스가 당시의 금기를 깨고 법률을 고쳐서 테오도라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황제로 등극하죠. 이후에 황제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때 용병들을 모아서 반란군을 진압한 사람이 바로 테오도라 황후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직접 용병들을 모아서
자기 남편인 황제에게 대드는 사람들을 진압했대요. 자, 산 비탈레 성당에 묘사된 테오도라 황후는 일단 보석 장식이 늘어진 왕관을 쓰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엄숙한 표정으로 성배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감이 느껴진다기보다는 평면적이죠. 자, 요 그림의 특징도 잘 정리해 보자. 깊이감보다는 평면적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사실 평면은 3차원보다 무한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평면은 평면적이기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면적이기 때문에 뭘 더 담아낼 수 있다고요? 무한한 의미가 생성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이 그려질 당시에는 원근법이 없었다. 이때 당시는 원근법이 없었다. 원근법이 없었기 때문에 배경에 깊이를 줄 수도 없었죠. 그래서 배경을 아름다운 금빛으로, 이거 다 금빛이잖아, 그렇지? 배경을 아름다운 금빛으로 표현했던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태인이 잘자, 우리 태인이 봐라. 그다음에 클림트는 이 평면성 그리고 금빛 장식을 포착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표현법을 개발하죠. 이거야, 이거 키스. 오랜 유산으로 남아있던 모자이크에서 자신만의 어떤 새로운 예술을 완성시키는데, 우리에게 유명한 클림트의 황금빛 작품들은 사실 오랜 과거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작품들이다. 그러니까 구스타프 클림트의 여러 황금빛 작품들 있지? 황금빛 작품 세계는 클림트가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즉 뭐라고요?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후로 클림트의 그 유명한 금빛 작품들이 탄생하죠. 클림트의 모든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이 키스는 위험한 낭떠러지 끝에서 키스를 하고 있는 두 남녀를 담은 작품인데,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 마치 이전에 보던 모자이크 같지 않나요? 황금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남성의 옷은 직사각형, 이렇게, 여성의 옷은 원형, 각각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리킨다. 이 직사각형은 남성성을 드러내고요, 이 원형은 여성성을 드러낸대. 낭떠러지 끝에 선 모습은 묘한 불안감을 만들어내고요. 근데 이 두 사람 누구죠? 남성은 클림트 본인이겠죠. 여성은 누군지 확실하지 않지만 클림트의 뮤주이자 예술적 동반자인 누구? 에밀리 플렉이라는 것이 미술계에서는 정설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클림트고요, 여자는 플렉이라는 거야. 자, 넘겨서. 그러면 이 에밀리 플렉이는 뭐냐? 제수 시인 헬레네의 여동생입니다. 자, 이상하게 된 거죠, 그렇지? 자, 제수 시인 헬레네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면 여기 클림트가 이렇게 있고요, 클림트의 동생 에른스트가 있겠죠? 맞지? 그리고 에른스트의 부인이 누구겠어요? 헬레네죠. 헬레네의 여동생이 플레게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클림트는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했는데, 동생에게 딸이 있어서 클림트가 조카의 후견인이 됩니다. 그래. 자, 그 다음에
조카가 첫 세례를 받을 때 조카의 이모가 대모를 서는데 그녀가 바로 에밀리예요. 이후 클림트는 플렉의 일가와 막역한, 이거 시험에 나올 거예요. 막역한이 무슨 뜻이야? 막역하다. 역은 거스르는 거지. 막은 막 거슬러요? 막은 없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서로 거슬리지 않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얘랑 막연하다는 아닌 거야. 막연하다랑 분리해서 이해하세요. 얘는 아닌 거야. 자, 그다음에 동생 대신 사위처럼 그 집안을 드나들죠. 그래서 클림트와 에밀리는 자연스레 연인으로 발전하죠. 클림트는 에밀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녀가 자신을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을 함께 느끼는데 이 작품이 우리를 유독 사로잡는 이유도 황홀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두 사람의 심정이 잘 느껴지겠죠. 키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클림트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었다라는 내용이야. 자, 클림트는 에밀리 플렉이랑 언제? 27년을 함께 하는데 클림트는 육체적 사랑을 포함한 단순한 연인이 아닌 정신적 지주이자 예술의 동반자로서 그녀를 대해요. 그런데 에밀리 또한 평범한 여성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당시 빈에서 유명한 그 에밀리 플렉에는 넌 이해 안 해도 되고 에밀리 플렉에는 뭐였다고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는데 당시 사교계에서는 에밀리 옷을 입는 게 유행일 정도로 그녀의 인기는 아주 대단했답니다. 당시 많은 여성들이 클림트에게 구애를 했는데도 에밀리는 그렇지 않았고요. 이상하지? 그러면 클림트에게 에밀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클림트의 편지. 자,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렸던 클림트에게는 뭐야? 악필이라는 단점, 허점이 있었어요. 글씨를 못 써. 예쁘게. 그래서 클림트는 평소에 글을 거의 쓰지 않았는데 에밀리에게 보낸 편지만 약 400통이 넘었다고 해요. 그만큼 에밀리를 클림트가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자, 이 편지를 볼까요? 이 편지를 보면 화분이 꽃 모양의 하트로 가득 차 있어요. 편지에는 꽃이 없어 꽃을 그려드립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참고로 클림트는 그리 잘생긴 외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후 친자 확인 소송만 14건이었다고 해요. 이 소송을 모두 해결한 사람이 에밀리였다니 대단한 여성이죠. 또 클림트가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찾은 사람도 에밀리 플레게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클림트는 그토록 사랑하는 에밀리 플레게와 함께 1900년부터 거의 여름마다 얏 아터호 호수에 휴식을 취하러 가서 풍경화를 그립니다. 그에게 아터호 호수는 진정한 휴식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그림이 바로 뭐야? 클림트가 에밀리 플레이에게 준 편지죠. 자, 아터 호수가 있는데 아터 호수를 보시면 푸른 호수가 참 평화롭고 고요하죠. 클림트는 이 호수에서 느낀 평온을 그려내려고 보트를 탄 채 작업을 했어요. 실제로 아터 호수는 아름다운 에메랄드 물빛으로 되게 유명한데, 자, 이 작품에도 마치 아터 호수의 물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호수의 푸른빛을 아주 맑은 느낌, 청량감 있게 표현을 했죠. 클림트는 아터 호수에서 풍경을 그릴 때 한 번도 초안을 그리지 않았답니다. 특이하죠? 초상화나 다른 작품을 그리기 전에는 몇 장이고 습작을 했던 클림트가 정작 야외 풍경화를 그릴 때는 초안도 없이 그냥 바로 쓱 그렸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 어쩌면 클림트가 풍경화를 그릴 때는 평소와 다른 태도로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인지 클림트의 풍경화를 보면 대체로 평화로워요. 그래서 이 아터호수의 가장 주된 특징은 아까 얘기했죠. 청량감 있다, 시원하다.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라고 그랬지 여기서?
평온함? 초안을 그리지 않은 거야. 그러니 앞으로는 클림트의 풍경화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풍경화에 자, 풍경화는 황금빛 작품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지만 자, 4분의 1이나 다 풍경화래요. 이것도 주목할 만하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참고로 클림트의 풍경화는 대부분 정사각형이래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은 영원성, 완전함을 상징하죠. 이 정사각형, 요 정사각형이 바로 뭐라고요? 뭐라고? 아이고, 뭐라고? 영원성. 그 다음에 완전함. 이걸 상징한다는 거야. 자, 클림트는 평소 정사각형은 묘사하는 대상을 평화로운 분위기에 잠길 수 있게 만든 최적의 형식이다. 그림은 정사각형이 담길 때 우주의 한 부분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실제로 클림트는 드넓은 우주의 어느 한 부분을 떼어내어 표현하는 데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풍경화에서 이런 부분이 강하게 드러나죠. 클림트는 풍경화를 그릴 때 순간순간의 모습이 아닌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 영원성을 표현하고 싶었죠. 이러한 특징을 알고 그의 풍경화를 보면 클림트만의 독특한 화풍을 더 잘 느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 볼게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길을 간다는 건데 이거 잠깐 5분만 쉬다 갈까? 우리 태인이가 계속 졸아가지고 너 지금 클림트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자, 5분만 잠깐 쉽시다.